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실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 좋은 소식 없습니까? 네, 좋은 소식 없습니다.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없습니다. 얼굴이 밝아지셔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극도로 거부하시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게 될 인물, 지난주에 소개한 첼리스트 제클린 디프레에 관련하여 아직도 좀 욕을 좀 많이 먹고 네. 있는 바로 그분 아닙니까? 네, 지난주 방송 나가고 나서 네. 저도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 너무 정말 분노가 치민다, 네.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제 자클린 듀퓨레가 정말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고 또 그 과정에서 다니엘 바렌보임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라든지 어떤 보살핌이 소홀했던 것, 제대로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또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 바렌보임으로서 이 사생활 면보다는 이 사람의 음악 세계에 좀 더 집중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이 될까요? 걱정이 되는데요. 자, 지휘자로서 최고의 포디움에 다오른 바렌보임. 아랍과 이스라엘 음악가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결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좀 더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다니엘 바렌보임은 아르헨티나 출신인데다가 또 유대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고요. 또 아시다시피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한 다음에 75년서부터 89년까지는 프랑스 파리의 관현악단의 음악감독, 1991년서부터 2006년까지는 미국 시카고 교향악단의 음악감독으로 있었고요. 1992년부터 독일 베를린의 슈타츠 카펠의 감독을 겸임했습니다. 2023년까지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의 종신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그 외에 전 세계 유명한 교향악단의 객원 지휘자로 활동을 했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젊은 아랍과 이스라엘 음악가로 구성된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본인이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한 굉장히 단호한 비판자로도 유명한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천재적인 이런 음악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노년에 이른 오늘날에는 음악을 통한 이상적인 세계의 구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활동하는 그런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렌보임을 보면 이렇게 또 훌륭한 어떤 음악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또 부인한테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바렌보임의 이 음악적인 부분을 조명하신다고 말씀하시다가 바로 또 이렇게 지난주를 생각하게 하시니까 다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니 지난주에 어떡하죠? 화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다들 정경 교수님 화 많이 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크게 하셨던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바렌보임의 음악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뒤프레와 관련했던 사적인 부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랬는데 왜 이랬을까? 그런데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음악은 왜 이렇게 좋지? 이런 갈등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듀프레가 없었다면 바렌보임이 그냥 음악만 잘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렇죠. 듀프레 덕분에 더욱더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겠죠. 자기는 예. 원하지 않겠지만 아마 네. 계속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바렌보임은 유달리 상과 훈장을 많이 받았어요. 네, 활동이 워낙 활발했던 것만큼에 네. 7개의 그래미상, 또 대영 제국의 명예기사 사령관, 정말 세계 각지에서 정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분을 우리가 천재다 뭐 이런 이유는 음악적인 어떤 그런 능력 이외에도 언어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또 타고난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깊어서 교양이나 지식이 또 스페인어, 히브리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독일어 6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를 하는 사람이어서요. 와. 이런 언어적 능력이 또 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원활하게 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성악가도 아닌데 오늘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유창하더라고요. 이게 언어 하는 걸 보니까 네. 이게 그냥 약간 의사소통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오래 산 사람처럼 아주 막힘없이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시카고로 가게 됐던 이유도 영어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아주 뭐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휘자는 단원들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인문학이나 교양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다니엘 바렌보임 어린 시절이 궁금한데요. 이번에도 혹시 또 신동 스토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천재입니다. 이거 뭐 천재가 너무 많아. 네, 천재가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이번 이런 시간에 다루는 많은 연주자들은 정말 네.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는 몇십만 명 중에서 뽑힌 분들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정말 그 어떤 한계치를 뛰어넘는 천재적인 음악가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니엘 바렌보임은 1942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부모가 모두 피아니스트였고 또 유대계였습니다. 바렌보임 역시 7살 때 또 공개 연주회를 갖게 되고요. 천재적인 실력을 타고났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살던 바렌보임 가족은 1952년에 이스라엘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같은 해에 이제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해가지고 피아니스트의 신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날렸는데요. 네. 같은 해에 이탈리아의 시에나에 있는 키지아나 음악원에서 처음으로 지휘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키지아나 음악원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지휘자를 배출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원인데요. 아마 그때 지휘에도 재능이 있었다고 부모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나이죠. 네.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완전히 형벌이 되는 주빈 메타, 또 클라우디오 아바도 같은 정말 훗날 아주 위대한 지휘자로 성장을 하는 이런 분들하고 동기로 함께 배웠다고 합니다. 주빈 메타, 클라우디 아바도와 동기라니 정말 설레는데요. 바렌보임 부모님, 우리나라 치면 치맛발에 좀 있었습니까? 네, 뭐 유대인 부모의 그런 교육열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제 그걸 뛰어넘는 게 한국인 부모의 교육열이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요즘은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이 바렌보임의 부모님 역시 아들이 이제 뛰어난 재능을 보이니까 아주 그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 아낌없는 그런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이 키지아나 음악원에 입학을 해서 지휘를 배운 다음에 네. 54년, 2년 뒤죠. 바렌보임의 부모는 또 이고르 마르케비치의 그런 마스터 클래스 지휘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짤즈부르크 페스티벌로 데려가게 되는데요. 그 여름 동안에 바렌보임한테는 굉장히 음악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를린 필의 지휘자였던 빌헬름 프루트뱅글러입니다. 그 앞에서 연주를 하기도 하는데요. 프루트뱅글러는 어린 바렌보임한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아가지고 베를린 필하모닉이랑 함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연주하자고 베를린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54년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2차 대전이 막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 소년이 독일에 가서 연주를 한다는 건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무리였기 때문에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그 경력 초기의 바렌보임은 고전 시대 음악 또 일부 낭만주의 작곡가한테 집중을 했고요. 또 1966년에 지휘자로 데뷔하면서 피아니스트, 지휘자 양쪽 모두 무대에 서면서 맹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손세영 교수님은 어머니로서 교육열 어떻습니까? 저는 애들이 굉장히 혼자 잘 컸던 것 같습니다. 교육열이 네. 별로 없습니까? 재교육을 시키는데 바빠가지고 저는 저 스스로의 교육에 집중했던 것 같고 네. 아이들은 또 본인들 스스로의 교육에 집중을 하면서 각자 역할을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제가 좀 애들한테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자녀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미안하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정말 이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이 왜 그랬지? 이런 딜레마를 계속 느끼시게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나 피아노 연주에서 아주 아, 정말 탁월한 역량을 보여줍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월강 3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강 3악장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으로 27의 2 월강 3악장 프레스토 아지다토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폭풍하시나 한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어디 하나 군더더기가 하나 없이 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탁월한 연주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 들었을 때는 템포를 되게 빠르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템포가 자기가 박자를 지배하고 있는 게 네, 느껴져요. 일관되게 예, 가고 예. 있고요. 절대 달리지 않는데 네, 근데 느낌은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정말 대가 연주는 다른 것 같아요. 기교도 굉장히 아, 테크닉도 뛰어나지만 음악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배하면서 연주를 네.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의 어떤 베토벤 해석이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딱 피아노만 들으면 정말 그 또 미운 감정이 순간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안 미워하게 되는 제가 또 싫어지는 네, 어. 그런 어떤 딜레마에 계속 시달리면서 바렌보임의 연주를 듣습니다. 그러면 바렌보임 연주를 들을 때는 자플린 디프레의 사진을 보면서 들어야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자, 알겠습니다. 자, 바렌보임 특히 원전 연주에 대해서 남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난달에 네, 조르디 사발이라는 어떤 시대악기 네, 원전 연주자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바렌보임은 이런 원전을 중요시하는 연주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를 내고 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는 이제 유행을 따르거나 현대적인 소리, 뭐 트렌드를 어떤 만들어낸다고 막 이런기보다는 굉장히 전통적인 연주 스타일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율 클라비어 녹음에서 바렌보임은요, 바흐 시대의 건반 악기에는 없는 장치인 그 오른발 서스테이닝 페달을 자주 사용을 하면서 합시코드 같은 그 시대의 악기랑은 굉장히 다른 어떤 음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바렌보임은 자신의 어떤 바흐 해석을 정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정당화하면서요. 바흐 시대의 정확한 어떤 연주 스타일보다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원전의 연주보다는 그 자기가 연주하는 이 동시대 250년 동안 이어져 온 바흐 연주의 오랜 전통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음, 시대악기에 대한 어떤 연구, 역사 연주 이런 관행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지만 굉장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조화, 영향이 있다. 그것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주자가 역사 연주나 이전 시대 음악의 사운드를 재현하려는 시도만 자꾸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동시대성을 반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렌보임 원전 연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흐가 자신들의 시대, 바흐의 음악을 이제 우리들의 시대에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네. 리스트가 그 당시에 또 리스트의 시대에 필사본을 쓰거나 부조니가 편곡을 한 것처럼 그 항상 바흐를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특정 시대에 더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진보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렌보임이 말하기를 누군가가 마흐를 연주하고 또 그것을 우리 시대의 현대 음악인 블레즈처럼 들리게 만드는 데에는 철학적인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 시대의 소리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음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소리를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으로 13 비창 2악장 아다지오 칸타벨레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으로 13 비창 2악장 아다지오 칸타벨레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바렌보임이 오페라 G에 데뷔한 거 언제입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이른 시기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1973년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모차르트의 돈 조바니를 공연하면서 오페라 지휘에 데뷔합니다. 이후로도 비록 1년 만에 해고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1988년에
그 1990년 개장 예정이었던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극장의 예술 및 음악 감독으로 임명이 되고요. 이 후임으로 우리 정명훈 지휘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네, 1992년에는 베를린 국립오페라단하고 또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 음악 감독을 맡아서요. 국립오페라단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케스트라의 전통적인 사운드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일관된 음악가로서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00년에는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의 종신지휘자가 되었고요. 네.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는 아닙니다만은 1920, 그러니까 2023년 작년 초에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스스로 네. 건강상의 이유로. 또 2006년 바렌보임은요. 리카르도 무티의 사임 이후에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임명이 돼서 또 2011년에는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 대단한 커리어입니다. 자, 바렌보임은 유대인으로 특이하게도 아주 흥미로운 지금 이력인데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도 지휘를 했어요. 네, 제가 좀 전에 가능한 겁니까? 제가 좀 전에 네. 그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이 됐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해에도 이제 2013년도에 그 주세페 베르디의 탄생 200주년, 또 리하르트 바그너의 탄생 200주년 이 사람들이 동갑이었기 때문에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렌보임이 바그너의 음악 오페라를 먼저 공연합니다. 먼저 로헨그린을 공연하고 뒤에 이제 베르디의 오페라를 하게 되니까 사실 밀라노에서는 엄청 비난이 나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랑거리인 지휘자 베르디의 탄생 200주년에 바그너를 앞서 공연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할 정도로 막 반발이 심했는데요. 그래서 스칼라 극장에서 너무나 궁색하게도 바그너가 생일이 5월이고 베르디는 생일이 10월이니까 먼저 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할 정도로 비난은 컸는데 어찌됐거나 이 바렌보임이 누구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겠죠. 이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홀로코스트를 지켜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그너 음악을 추앙해서 악극을 굉장히 많이 연주합니다. 네. 1981년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데뷔해가지고 1999년까지 정기적으로 지휘를 하게 됩니다. 베를린 국립오페라나 또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그너 오페라를 우선적으로 공연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바렌보임이 바그너의 이 오페라를 바이로이트에서 지휘를 할 당시에 계속 우리나라 한국인 성악가들을 데뷔를 시켰다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그건 참 고마운데 네. 저는 바렌보임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분명히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을 사람인데 독일의 작곡가인 바그너 네네. 이 부분을 베르도 먼저 연주했다라는 분명히 그의 생각이 있을 텐데 밝힌 적은 없나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이 사람 성격상 그런 걸 막 밝힌 적은 없는데 네네. 뭐 그런 걸로 하여튼 이태리 특히 밀라노 사람들의 이제 분노가 엄청 컸지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높은 완성도를 쭉 다 보여줍니다마는 네. 외부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유대인이어서 바이로이트가 독일 바그너 음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그런 어떤 그 일관되게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음악만을 보고 간다. 뭐 이런 자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플린 디프레도 그렇고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도 그렇고 약간 다 바렌보임은 분노 유발자 느낌이 살짝 있네요. 근데 이제 디프레가 발병을 했던 게 1973년이거든요. 진단을 받았었던 것이.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73년도에 바렌보임이 지휘자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의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음악인으로서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도 그랬어는 안 됐지만 조금 그때 이제 병이 생긴 부인을 좀 더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오페라 네. 곡입니까? 그렇습니다.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서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해석도 뭔가 아주 그 바그너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이 서곡 자체의 느낌이 워낙에
굉장히 뭐랄까 정열적이고도 어떤 진한 블랙커피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바렌보임의 연주에는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여기에 다크 초콜릿 느낌, 아주濃郁한 다크 초콜릿을 함께 곁들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드실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서곡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서곡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아랍과 이스라엘의 젊은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어떻게 창단된 겁니까? 네, 이 오케스트라 이름이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좀 특별한 이름이죠. 이거는 이제 괴테의 시집 작품에서 나온 겁니다. 괴테는 페르시아의 시인 하파즈의 시를 독일어 번안으로 읽고서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서동 시집이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다니엘 바렌보임하고 또 지금은 고인이 되었던 팔레스타인 출신의 영문학자 에드워드 사이드는 가장 분쟁이 극심한 아랍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청소년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 이름에다가 괴테의 작품을 붙이는데요. 그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아랍계와 유대인을 비슷한 비율로 선발을 하고요. 또 숙소, 식사, 뭐 생활 이런 거를 계속 같이 하게 하면서 화합을 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이처럼 바렌보임과 사이드는요. 양쪽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 갈등의 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는가. 또 거기에 음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25주년이 됐다고요? 네, 지난 4월에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5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티켓은 다 매진이 됐다고 하고요. 또 마이스트로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를 해서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소식이 그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8월부터는 유럽 투어를 할 예정인데요. 이때 협연자는 안네 소피 무터라고 합니다. 와,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의 다니엘 바렌보임 지휘의 협연작 안네 소피 무터. 네, 아주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도 아주 화려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 곡만 더 바렌보임 음악을 듣는다면 어떤 곡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바렌보임과 오래 일을 해왔던 네. 미국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카네기홀에서 연주한 곡인데요.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에서 9번 변주 림로드를 함께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곡은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볼 음악가 누굽니까? 교수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엘리코 카루소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 카루소의 스토리를 네. 아니 왜 어떻게 프리츠 분덜리시보다 뒤에 카루소를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네, 그건 제 마음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마음이죠. 예,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